자, 이번에는요. 북한 문제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오지랖 중재자 아니다. 이 지난 10일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오지랖 발언을 해갖고 이게 주말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 꽤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오지랖 중재 북한 비난은 애써 외면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 대북 특사 급파도 지금으로선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장소 형식 구애받지 않고 북한 형편 되는 대로 마주 앉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당분간 북미, 미북 조율안이 마땅치 않다. 이런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곧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본인의 우군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 러시아와 미국은 뭐 이 두 나라가 잘 지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돌입합니다. 아무튼 어제 있는 상황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화면 봐주시죠.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거친 표현을 동원한 어떤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사실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대화 국면을 이어나가자는 뭐 의지로 보입니다만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중간지대로 끌어와서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자꾸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결국은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점점 선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 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자, 이 부분은 일단 배재정 전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좀 결렬이 됐어요. 그 이후에 북한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내부 단속을 하는 듯한 느낌. 뭔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을 시켜냈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잡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요즘 그 부분보다는 수위를 좀 낮춘 건가요? 북한 체제 보장 쪽으로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내부의 동향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 내부의 동향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파악하고 있거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지랖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 제재의 해제에 목매이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과정으로 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사실 불씨를 살려냈다 이런 평가를 미국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회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의 불씨를 살려냈고 또 한편으로는 강경파들이 득세하던 그 워싱턴 정가의 흐름을 다시 바꿨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해석과 억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3차 이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해석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하던 것들은 그 결과에 자연스럽게 저는 묻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경제 제재를 한다 만다 이런 부분에만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미국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 세 분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두 분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 그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이 다시금 가장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분위기 전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일단 그걸 깔고 들어가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분위기 전환을 했으면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뭔가를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분위기 전환을 내세운 게 이번에 어쨌든 모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의 한계성을 저는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체제 보장 이런 거에 의해서 북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게 나왔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한계를 절감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해야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북한의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요구하면서 언제 의전하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하나 전환점이 된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받을까요? 지금 당장은 저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를 방문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잠시적인 냉각기를 가면서 어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남한의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치적 변화 이거를 모색할 수 있어 보고 모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에 따른 정계 개편 이런 여지들을 보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민주당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실제로 저도 주고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줄 게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 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면 어떤 성과 주고받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나봐야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시아나 항공 얘기 잠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몸집 확대 경영권 집착에 추락한 금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 그룹 재건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군요. 2002년 취임 이후 10조 원 들여서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이렇게 해서 재계 7위까지 올라갔지만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리한 사세 확장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 이른바 기업 인수 합병에서 기업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승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며 그룹이 위기에 됐다. 결국은 금호그룹 내에서 가장 알짜라고 알려져 있는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결국 주력사 아시아나 항공마저 매각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그러네요. 이 과정을 쭉 되돌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M&A가 무리한 M&A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네요. 그렇죠.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한통운이라든지 새로운 계열사를 사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상당히 부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결국은 금호그룹 내에서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호그룹과 분리돼서 나와서
더 발전할 것인가. 회사 자체로 보면. 예. 그에 대한 평가가 주식시장에서 어제 내려졌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을 금호그룹에서 분리해서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예. 금호그룹과 분리해야 된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재계에 묘한 어떤 문화가 경쟁.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로 사서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내 어떤 재벌이 인수금이 1조, 2조 정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 정도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내 대기업이 사야 되는데 이 재벌들 사이에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묘한 그런 어떤 핵심 사업을 서로 건들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 과연 인수자가 나타날 것이냐. 일반인들은 되게 돈만 되면은 재벌들은 무조건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게 이제 이 매각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렇다면 이게 많은 변호사들도 이제 관여를 하고요. 이제 투자 전문가도 관여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른바 큰 판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제 SK라든가 뭐 이름이 거론되는 몇 군데 회사 마침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 응대하느라고 기자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시아나 살 거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걸 그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을 못하죠. 말을 절대 못하는데 또 이제 거기에 또 재계의 문화도 있지만 한 부분이 있냐면 항공사 자체가 과거보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사 입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KTX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국내 노선이 팍 죽었거든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져서 과연 나타날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부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각도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타이거 우즈입니다. 1997년 붉은 옷을 입은 타이거 우즈가 아버지 어루즈 품에 안겨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019년 우즈가 아들 찰리를 안아주는 모습인데요. 골프 세계 랭킹 1위였던 타이거 우즈는 이혼과 약물 복용 등으로 한때 119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딸 샘과 아들 찰리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우즈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14년 만에 마스터스를 정복하며 화려하게 골프 왕자로 귀환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대성백화점입니다.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쪽 진열대엔 영국 브랜드로 추정되는 무성 청소기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북한 평양의 대성백화점입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김일성 주석의 107회 생일을 맞아 어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외국산 제품과 사치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주차 전쟁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주변에 자전거가 무단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작 자전거 주차를 위한 시설 투자나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분간 자전거 거치대를 중심으로 주차 시설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자전거 주차장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보관함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일반 거치대를 많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편히 타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전거를 편히 둘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